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을 진행을 맡게 된 서울시립과학관 최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요과학 강연은 국내 우수과학자 연구 결과와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과학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논문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셨나요? 토요과학 강연은 연구자의 연구 논문을 쉽고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과학 강연입니다. 2020년 토요과학 강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생중계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 6회에 걸쳐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내용 구성은 1부 과학 강연과 2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연 중에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2부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자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실 예정입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과학 강연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채팅창에 관련 링크가 공유되어 있을 텐데요. 강연이 종료된 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의견을 통해서 발전하는 토요과학 강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요과학 강연의 주제는 강신규 교수님의 유령입자 중성미자를 찾아서입니다. 강신규 교수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물리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최근에 입자물리학 이론과 중성미자 물리학 및 우주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강신규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신규 교수님 정말 뵙고 싶었었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과학관에서 터널만 지나가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길 혹시 소감은 어떠셨나요? 과학관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로 과학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까 친근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교수님의 강연 또한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의 난이도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성미자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토요과학 강연 유령입자 중성미자를 찾아서 과학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유령입자로 알려진 중성미자입니다. 중성미자가 어떻게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또 현재 우리는 중성미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중성미자가 자연을 이해하고 물질의 근본 원리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중성미자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성미자가 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류 최대의 호기심이 뭘까,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류 최대의 호기심은 바로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만물의 근원은 무언가 하는 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커다란 호기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런 만물의 근원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근대에 와서 아마 180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자 가설을 주장을 합니다. 즉 만물의 근원은 원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돌턴이 주장한 원자 모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 원자에 대한 연구는 1800년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대략 1897년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됨으로써
전자를 포함한 모형,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기본 알갱이인데 거기에 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넘어오면서 라더퍼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돌턴이 주장한 원자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는데 바로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도는 그런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얼마 후 양자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양자론이 등장하면서 보어라는 사람이 제창을 한 모형이 바로 양자론에 입각한 보어의 원자 모형이다라고 이름하는 그런 이제 원자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전자가 이제 어떤 일정한 궤도를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돌고 있는 이제 그런 모형입니다. 양자론이 발전하면서 원자 모형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이제 뭐 구름 모양의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론의 핵심은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런 관찰하는 대상들도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확률을 가지고 이해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낸 모형이 되겠습니다. 원자는 사실 그 더 이상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학자들이 원자를 더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자가 더 이상 궁극적인 알갱이가 아니고 다른 소립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들여다보니까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이름 붙인 소립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도 얼마 후에 더 이상 근본된 알갱이가 아니고 더 작은 단위의 소립자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근본된 알갱이를 쿼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 하단부에 보시면 그 입자들의 크기, 뭐 크기 정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일 그림에 보시면 제일 큰 알갱이가 세포에서부터 원자, 그 다음에 분자, 원자, 그 다음에 원자 핵, 뭐 그래서 점점점 크기가 작은 알갱이들의 뭐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궁극을 탐색하려는 노력 끝에 인류는 현재까지 물질의 근원이 되는 알갱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립을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오른편 하단에 UCT, 뭐 DSB, 뭐 이런 이제 문자가 쓰여져 있죠. 위에 있는 6개 문자들은 6종류의 쿼크라는 이름을 붙인 알갱이들을 의미하고 그 아래 보면 소위 렙톤이라고 부르는 그런 6종류의 또 알갱이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알갱이들이 현재 우리 인류가 알아낸 가장 기본된 알갱이다. 그래서 만물은 이런 6개의 쿼크와 6종류의 렙톤들이 뭉쳐져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오늘날 새로운 주기율표다. 그러니까 주기율이라는 것은 화학에서 원소들의 그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나열한 그런 표인데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소들이 가장 궁극적인 알갱이가 아니고 여기에 화면에서 보시는 이 테이블이 인류가 현재까지 알아낸 가장 기본된 소립자들을 표시한 테이블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미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된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성미자가 탄생된 배경은 대략 이제 1920년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 물리학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소위 베타 붕괴라는 건 이제 방사능 붕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화면에 보시듯이 중성자라는 소립자가 있습니다. 이 중성자라는 소립자가 불안정해서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다른 입자로 변환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붕괴라고 하는데 즉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이렇게 붕괴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관계를 학자들이 탐구를 해봤습니다.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이렇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양성자는 뭐 굉장히 무거워요. 전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붕괴될 때 전자는 많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에너지를 갖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이 오른편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중성자에서부터 뛰쳐나올 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 값이 아니고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연속적인 다양한 값의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자는 조금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전자는 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전자는 딱 하나의 일정한 에너지만 가지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중성자가 가진 질량 더하기 중성자가 가진 질량은 양성자가 가진 더하기 그 다음에 전자가 가진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니까 전자의 질량, 뭐 양성자의 질량, 중성의 질량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 값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더 이상 우주에서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 파울리라는 물리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될 때 우리가 관찰은 하지 못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어떤 아주 미세한 알갱이를 뱉어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몰랐던 그런 소립자가 방출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잘 설명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울리가 이 이름을 처음에는 중성자라고 했는데 이미 중성자가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입자는 중성자가 아니고 중성미자라는 이름을 후에 갖게 됩니다. 왜 처음에 중성자라고 했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질량도 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베타 붕괴에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도입한 그런 알갱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서 처음엔 중성자라고 부르다가 진짜 중성자와 이제 그러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후에 페르미라는 사람이 중성미자로 부르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중성미자 영어로는 뉴트리노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성미자는 파울리에 의해서 그냥 가상의 입자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가정이었죠. 따라서 이게 자연에 존재하는 알갱이가 되기 위해서는 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입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중성미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관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코안과 라이너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중성미자가 실제하는 입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중성미자가 정말 자연에 존재하는 입자인지를 밝혔냐면 원자로에서 막대한 양의 중성미자가 사실은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로 근처에 중성미자를 관측할 수 있는 실험 시설을 구축을 하고 여기서 나온 중성미자를 아까 중성미자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베타 붕괴라는 붕괴죠.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이제 중성미자로 이렇게 변환되는 붕괴를 베타 붕괴라고 이름 붙이는 붕괴인데 그거의 역과정이니까 중성미자가 양성자를 때리게 되면 그러면 중성자와 전자가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붕괴 과정, 역베타 붕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붕괴 과정인데,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중성미자를 직접 관측하지는 못했지만 중성미자를 양성자에 충돌을 시켜보니까 중성자와 전자가 뭐 정확히는 양전자예요. 양전자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중성자를 카드뮴이라는 원소에다가 흡입시키고, 그러면 카드뮴이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중성자를 흡수하게 되면. 그러면 불안정한 원소들은 안정한 원소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뮴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중성자와 동시에 생성된 그 소립자인 양전자, 그러니까 양의 전기를 띤 전자예요. 이 양전자가 양전자는 태어나면 근방에 있는 전자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게 되면 이 역시 그 감마선으로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뮴이 안정된 상태로 되기 위해서 방출한 소위 이제 광자, 빛하고 그 다음에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서 방출하는 빛.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빛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독립적으로 관측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중성미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과학자들이 확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현상을 이 두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공로로 이분들은 199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중성미자 발견은 1956년에 하고 노벨상은 1994년에 받았는데, 1956년에 발견 이후에 1960년대 초중반에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의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코안과 라이너스가 처음으로 관측했던 중성미자와 성질이 다른 또 다른 중성미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성미자를 오늘날 뮤온 중성미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안과 라이너스가 발견한 중성미자를 전자 중성미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중성미자는 파이 중간자가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중성미자인데, 이게 왜 다른 종류의 중성미자냐, 이거를 여기서 이 파이 중간자가 붕괴되면서 방출된 중성미자를 코안과 라이너스가 한 방식대로 역베타 붕괴 과정을 이용을 해서 그 중성자와 양전자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안 나옵니다. 이런 라이너스와 코안이 발견한 그 과정을 발견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중성미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다른 중성미자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뭐 생략을 하겠는데, 어쨌든 두 번째 중성미자가 존재한다는 공로로 이분들은 198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아이러니가 있죠. 왜냐하면 최초로 중성미자를 발견한 거는 이분들보다, 두 번째 중성미자를 발견한 것보다 더 늦게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벨상이 조금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후에 2000년에 도넛 실험이라는 또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에서 세 번째 중성미자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세 종류의 중성미자가 있다는 것이 자연에 알려지게 되었고, 제가 앞서서 만물의 근원이 뭔가, 가장 기본된 알갱이가 뭔가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세 종류의 쿼크와 세 종류의 렙톤이 있다, 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 렙톤 중에서 렙톤을 이제 세 개, 렙톤 중에서 중성미자가 있는데, 중성미자 세 종류의 중성미자가 있다는 건 이미 앞서서 그 테이블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자연에는 세 종류의 중성미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중성미자는 우주 어느 곳에나 관측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중성미자 소스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지금도 막대한 양의 중성미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타오른다 그러죠. 이 타오르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핵융합 반응에서 많은 수의 많은 양의 중성미자가 방출이 되고, 이 중성미자가 지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중성미자 검출 시설을 설치를 하고 태양 중성미자를 관측하면
중성미자의 특성을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에서 또 날아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주나 천체에서부터 오는 중성미자, 그리고 원자로에서도 그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면서 그 핵 연료를 이제 태우는데, 그 핵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또 다량의 중성미자가 방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기, 그러니까 소립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가속기에서도 많은 중성미자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서도 방사능 과정을 통해서 지구 내부에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 있겠죠. 뭐 소량 있을 거예요. 그 물질로부터 또 이 중성미자가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중성미자 소스들을 이용을 해서 물리학자들은 중성미자의 특성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뭐 우주 어디나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우주에서 광자, 포톤, 빛이라고 하는 이 광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우리는 1초에 약 100조 개의 중성미자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성미자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체에 뭐 해는 없습니다. 자, 중성미자가 왜 유령 입자냐? 바로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금도 뭐 100조 개씩 뚫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전혀 못 느끼죠. 전혀 못 느끼니까 이거를 소위 뭐 유령과 같다, 우리가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를 지나가고 뭐 온갖 물질들을 다 관통해서 중성미자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마치 유령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유령 입자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중성미자가 세상의 모습을 뭐 드러낸 게 1950년대, 1960년대인데 그 이후에 중성미자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냥 그런 입자가, 아주 작은 가벼운 입자가 존재하는구나 정도만 사람들이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성미자가 오늘날 소립자 물리학과 우주론, 그리고 천체 물리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큰 관심을 갖게 된 소립자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1998년 일본에서 중성미자 진동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1998년 지금 보시면 뉴욕타임즈에 중성미자 진동 실험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 이후에 같은 해 6월에 MIT 대학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졸업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성미자 발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중성미자 진동을 발견함으로써 중성미자가 질량을 갖는 입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물리 이론, 이 중성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리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연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98년이 바로 중성미자가 이 소립자 물리학에서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에 노벨 물리학상은 중성미자 실험으로 천체를 관측하게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받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은 데이비스, 다른 한 사람은 일본의 고시바 박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중성미자 검출기를 이용을 해서 데이비스는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를 관측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그 다음에 고시바는 슈퍼노바,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막대한 양의 또 중성미자를 품어내는데, 그 품어내는 중성미자를 처음으로 관측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중성미자가 이제 굉장히 그 큰 관심을 끌게 된, 소위 무대 정면에 등장하게 된 그런 스타와 같은 그런 소립자가 되게 됩니다. 중성미자가 이런 스타가 되게 된 배경은 바로 중성미자가 진동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성미자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성미자가 진동한다는 게 뭔가?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중성미자는 자연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중성미자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 변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중성미자라고 하는 중성미자가 만들어져서 중성미자는 이제 가볍기 때문에 막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고 날아다니는 속도도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너무너무 작아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얘가 일정 거리를 이동해 가는 동안 갑자기 다른 종류의 중성미자, 그러니까 뮤온 중성미자 또는 타우 중성미자라고 이름 불린 다른 중성미자로 전환이 됩니다. 변환이 됩니다. 이거를 중성미자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중성미자가 날아다니다가 자기 모습을 바꾸는 이런 현상이 왜 가능하냐? 과거에는 몰랐냐? 이 중성미자 진동을 발견하기 이전에 자연의 근본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날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모형은 자연에 존재하는 전자기력, 양력, 그다음에 강력, 이 근본된 힘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중성미자는 진동을 하지 않는 알갱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성미자가 진동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중성미자가 진동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진 소립자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세 가지 중성미자들 사이에 혼합이 존재해야 됩니다. 서로 섞여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과거의 표준 모형에서는 중성미자는 질량이 없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혼합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미자 진동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중성미자가 진동을 해요. 다른 중성미자로 막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성미자가 이제 질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혼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근본 이론이라고 알고 있었던 표준 모형이 더 이상 이 중성미자에 한해서는 타당하지 않는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자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리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어떤 새로운 물리 이론이 이런 중성미자 진동을 포함하면서 자연의 근본된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의 커다란 숙제가 된 겁니다. 따라서 1998년 이후에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리 이론을 탐색하고 또한 중성미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더 중성미자에 대한 특성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뭐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봉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소립자는 양자론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 파동, 뭐 입자는 또 파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파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정한 거리를 날아가면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류의 중성미자로 태어났다면 얘가 점점점 이동해 가면서 다른 중성미자로 모습이 변하는 뭐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 하단에 보시면 뭐 이상한 곡선이 나와 있는데 이 곡선은 뭐냐면 중성미자가 이동을 하면서 다른 중성미자로 변환될 확률을 계산을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성미자로 변환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 값을 읽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중성미자는 그러면 어떻게 관측하는가? 제가 이제 중성미자는 유령입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보거나 뭐 쉽게 만지거나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뭐 느낌 이런 걸 전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령입자인데 따라서 관측하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성미자를 통해서 자연의 근본 원리, 중성미자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중성미자를 우리는 관측을 해야 됩니다. 자,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하나의 방법은 중성미자가 유령입자긴 하지만 다른 소립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긴 합니다. 아주 약하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소립자가 전자입니다. 그래서 중성미자가 전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호작용이 크게 약해서 확률적으로 대단히 작을 뿐이죠. 그래서 잘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를 어떻게든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많은 전자가 있는 전자 집단, 전자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어떤 규모의 물질이 있다. 그럼 그 물질 속을 중성미자가 지나가게 한다면 그러면 확률적으로 뭐 한두 개 이렇게 중성미자와 전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가 많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모으느냐? 전자가 없는 물질은 없어요. 모든 원자는 다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재료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H2O, 그죠? H2O에 많은 수의 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양의 물을 담아두고 그 물 속으로 중성미자가 지나가도록 하게 된다면, 뭐 지나가겠죠. 우주 어디에나 중성미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탱크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중성미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중에서 일부가 전자와 만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상한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통해서 중성미자를 우리가 관측하고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한 게 바로 일본에서 진행돼서 노벨상까지 수상을 받게 된 그런 실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소위 오늘날 슈퍼 카미오카인데 일본 카미오카 광산의 지하에 설치된 그런 큰 규모의 탱크입니다. 그 탱크 속에 물을 담아두고 그 다음에 그 탱크로 이제 중성미자 어떻게든 지나가겠죠. 그 지나간 중성미자를 관측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중성미자가 물을 통과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중성미자가 지나갔는지를 볼 수 있겠느냐? 확률적으로 대단히 적긴 하지만 물의 양이 많으면 결국은 중성미자를 우리가 포착해낼 수가 있는데 바로 중성미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전하를 가진 물질이 빠른 속도로 그 물질 속을 지나가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체렌코프 라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체렌코프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한 건데 그런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내는 것이 원뿔형으로 이렇게 빛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소닉 붐, 그러니까 여객기나 전투기가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충격파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림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하얀 구름과 같은 원뿔형의 구름 모양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걸 이제 소닉 붐이라고 하는데 그거와 같은 원리로 빛이 체렌코프 라디에이션, 그래서 원뿔형의 빛을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포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중성미자로 인한 그런 빛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실험에서 얻은 결과 중에 일부 사진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원형으로 그죠? 원뿔이 쭉 날아가서 체렌코프 라디에이션이 날아가서 어떤 건판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빛의 흔적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원형 형태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위와 아래가 모양이 좀 달라요. 위가 좀 더 뚜렷한 원형이고 아래는 조금 흐릿한 원형이에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위에는 뮤온 중성미자라고 불린 중성미자로 인한 체렌코프 라디에이션이고 그 다음에 아래는 전자 중성미자로 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전자 중성미자구나, 이게 뮤온 중성미자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성미자를 그 다른 원소, 대표적인 게 클로라인 37이라고 하는 이 원소의 포착을 흡수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중성미자 캡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이 클로라인, 그러니까 염소죠. 염소 37은 아르곤 37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곤 37을 통해서 중성미자 특성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발견하게 된 첫 번째 실험은 바로 슈퍼 카미오칸데에서 대기에서부터 날아오는 중성미자를 통해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 대기 우주선, 그러니까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 알갱이들이 대기와 충돌하면서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2개와 전자 중성미자 1개의 비율로 중성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지구의 중성미자 검출기를 통해서 뮤온 형태의 중성미자와 전자 형태의 중성미자를 각각 포착을 해서 그 비율이 2대1이 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런데 전자 중성미자는 예측된 양과 실험에서 관측된 양이 거의 일치했는데 뮤온 중성미자인 경우에는 우주에서 날아온 양과
예측되는 양과 실험에서 확인한 양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에서 생성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중성미자 양 중에서 절반 정도가 사라지고 절반만이 지구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중성미자가 대기에서부터 이 지구상까지 내려오는 동안 다른 형태의 중성미자, 그러니까 전자와 뮤온이 아닌 세 번째 중성미자, 그러니까 타우 중성미자로 탈바꿈한 거다. 탈바꿈했으니까 타우 중성미자는 안 본 거죠. 못 본 거죠. 대신 뮤온 중성미자의 양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중성미자 진동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도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서 중성미자 진동, 즉 태양에서 만들어진 중성미자는 대부분 전자 중성미자인데 지구에서 날아오는 동안 상당한 양의 중성미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도대체 왜 사라졌느냐? 바로 날아오는 동안 전자 중성미자가 다른 중성미자로 탈바꿈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중성미자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성미자 진동의 발견으로 2015년 일본 사람 카지타 박사와 그 다음에 캐나다의 맥도날드 이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카지타 박사보다 더 위에 있는 이 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아쉽게도 노벨상을 타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실험 그룹의 총 책임자가 카지타 박사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카지타 박사가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제 태양 중성미자와 대기 중성미자를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중성미자 진동을 관측을 했는데 세 번째 중성미자가 2012년에 중국과 한국 그룹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발견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때 큰 뉴스가 됐었는데 세 번째 중성미자는 원자로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를 통해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관측을 한 겁니다. 이 세 번째 중성미자 진동을 발견함으로써 세 종류 중성미자의 혼합과 질량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이 세 번째 중성미자를 중국과 더불어서 발견했는데 약 한 달 뒤에 한국이 발견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이 먼저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분석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중국이 먼저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이 한 달 뒤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 이 중성미자를 검출하는 시설을 영광에 있는 원자로 근방에다가 두 개의 중성미자 검출 시설을 갖추고 여기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 세 번째 중성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중성미자를 발견하게 된 실험 그룹의 총 책임자는 김수봉 박사님이고 이 공로로 많은 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상도 수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오로지 한국 그룹의 기술력으로만 이 실험을 이루어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논문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아래 저자들이 나오는데 다 한국 분들입니다. 한국만의 힘으로 이런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성미자는 왜 중요한가? 바로 중성미자 진동의 발견으로 우리는 새로운 물리 이론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연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이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인 이론을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고 이 중성미자는 우주 탄생과 진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연구함으로써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다음에 탄생 이후로 어떤 진화 과정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미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립자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성미자의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성미자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중성미자는 질량을 이제 갖는다는 사실은 알게 됐어요. 중성미자 진동을 통해서. 그런데 중성미자의 질량 크기가 얼마냐?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량에 대한 이해를 앞으로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성미자가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1990년대 후반에
이상한 실험 결과가 미국 그룹으로부터 발표가 됩니다. 또 다른 중성미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날 비활성 중성미자라고 이름 붙이는 건데, 이런 비활성 중성미자의 존재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한국 그룹과 일본 그룹이 공동으로 소위 JSNS 제곱이라는 이름이 붙인 실험인데, 일본 J-PAC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공동으로 이 비활성 중성미자가 과연 정말 자연에 존재하는 중성미자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성미자가 질량을 갖는 입자라고 했을 때 질량을 갖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요라나라는 학자가 가정을 한 마요라나 타입의 중성미자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중성미자가 마요라나 타입의 입자인지 아니면 그냥 전자나 뮤온이나 이런 것과 동일한 입자인지, 동일한 특성을 갖는 입자인지, 요거를 구분해내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지하 실험 연구단이라는 연구단이 있는데, 여기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만약에 발견을 하게 되면 마요라나 입자라는 것이 뭐 증명을 했다, 뭐 IBS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는 연구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미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제는 큰 규모의 중성미자 실험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듀온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듀온 실험은 미국 시카고 근방에 있는 페르미 연구소에서 중성미자 빔을 만들어서 약 한 1300km 떨어진 곳에서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꽤 먼 거리를 날아가는 그런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실험으로 일본에서 지금 이제 빔을 쏘아서 약 한 1000km 정도 날아가게 되면 대구 근방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구 근방에 우리가 중성미자 실험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중성미자 특성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중성미자 특성 중에 중요한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으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노벨상을 수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국 그룹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될지는 뭐 아직 추진 중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성미자는 앞으로 이 우주와 천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다. 그래서 그 태초의 빛, 뭐 소위 정확히는 우주 탄생 약 38만 년 무렵에 자유롭게 된 그런 빛들을 오늘날 관측을 해서 우주의 역사와 진화 과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빛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데, 빛 대신에 중성미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그러면 훨씬 오래된 역사, 대략 우주 탄생 몇 초 지나지 않는 그런 우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성미자 물리학은 아직도 연구할 내용이 많고, 우리가 새로운 물리 이론을 탐색하거나 또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우주에 대한, 그리고 물질의 근본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과학 강연은 여기까지이고, 잠시 후 2부 Q&A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중성미자 연구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강신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SNS 사전 질문과 실시간 댓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신규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연구진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강연 자료에도 있었지만 한번 다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연 그 후반부에 일본 그룹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일본 연구진들과 연구하는 내용은 현재까지 중성미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또 다른 중성미자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중성미자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비활성, 그러니까 그 자연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호작용에 비교적 관여하지 않는, 그래서 비활성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그 중성미자가 필요하다는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활성 중성미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그 실험 결과가 정말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실험을 일본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연구진들과 이런 연구들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두 번째 질문은 이 앞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과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뭐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런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일본에 있는 중성미자 실험 시설에 파견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연구진들이 일본에 가서 실험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서 큰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뭐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의견을 주고받고 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야 더 연구에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앞서서 아까 전에 강연 슬라이드에서 중성미자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입자라는 별칭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성미자에 대한 발견이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중성미자의 발견이 인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심오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선 답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인류 삶에 뭐 큰 변화를 준 건 없는 것 같다,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우선 그 영향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영향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 즉 우리의 지식의 경계를 일단 뭐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물리 이론을 이제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더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 우주를 이해하는 그런 시각도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뭐 영향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중성미자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은 이제 뭐 실험 시설들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개발은 산업에도 일부분 영향을 줘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거대한 중성미자 시설을 검출을 하게 되면 기업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제 중성미자 검출 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뭐 미칠 수가 있는데 그 규모는 뭐 그다지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성미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이런 중성미자의 특성이 이제 하나 둘씩 더 알려지게 되면 중성미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 내부를 우리가 탐사를 해본다든지 또는 이제 우주 탐사도 빛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중성미자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몰랐던 것들을 우리가 더 알아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기술이 또 개발됨으로써 뭐 경제와 산업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인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예. 아까 전에 김수봉 박사님께서 한 달 차이로 이렇게 먼저 중국이 먼저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 중성미자 쪽에서 노벨상이나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세 번째 중성미자 발견은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 발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중성미자에 대해서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더 확실해졌고 이 세 종류가 잘 혼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성미자 진동 발견으로는 노벨상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성미자 진동 현상을 발견한 게 이미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또 다른 걸 발견했다는 걸 가지고 주기는 어렵고 세 번째 중성미자의 발견은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미국의 듀온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중성미자가 날아와서 약 한 1000km 날아와서 한국에 있는 검출기에 만약에 포착이 된다. 그 실험이 성공을 하게 되면 중성미자에 대해서 몰랐던 새로운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실험이 성공을 해서 지금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그 실험과 더불어서 노벨상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질문까지 해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사전 질문은 이제 끝났고요. 채팅창에서 수집된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근두근 상자TV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어디에나 있는 중성미자가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어떤 뭔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일단 느낄 수 있으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만질 수 있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거나 뭐 그럴 수 있으면 되는데 중성미자는 우선 크기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뭐 질량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얼마나 하면 우리가 그 소립자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입자가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전자다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자가 굉장히 작은 알갱이고 굉장히 가벼운 알갱이인데 전자의 질량이 대략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1승이라는 거는 뭐 그냥 계산기에 뭐 쳐보면 그냥 0이에요. 0. 그러니까 거의 질량이 뭐 없다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 전자보다도 100만 배 이상 가벼운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미하죠. 그러니까 그런 중성미자를 우리가 만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만져지지도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냄새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그런데 중성미자는 또 이렇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빛처럼 막 날아다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날아다닌 알갱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알갱이가 전기적으로 뭐 양전하 플러스 극을 갖는다 마이너스 극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자석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중성미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소립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립자와 만났을 때 상호작용을 크게 할 수 있다면 그걸 뭐 발견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중성미자는 너무너무 약한 상호작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립자를 만나더라도 잘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몸을 뚫고도 쉽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쉽게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뭐 무겁거나 또는 뭐 크기가 커서 뭐 원자들과 그 어떤 빈틈을 지나갈 수 없거나 또는 다른 것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거에서부터 중성미자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으로 중성미자에 대해서 아주 잘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똑 과학상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성미자 연구원은 얼마나 있나요? 연구진 규모가 궁금합니다. 예, 아주 그 실질적이고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우선 간단히 답을 드리면 우리나라 중성미자 연구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성미자는 학문 분야로 봤을 때 물리학 분야 중에서도 소립자 물리학 분야에도 속해 있고 그 다음에 핵물리학에도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천체물리학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체물리학에서도 중성미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핵물리 분야에서도 중성미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립자 물리학에서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 뭐 천체물리, 핵물리, 뭐 소립자 물리 해서 그 규모가 최대 한 50명, 50분 정도 되는 거로 또는 그보다 좀 작거나 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그 중성미자에 관련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국제적으로 큰 행사인 국제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중성미자, 뭐 제목이 중성미자인데 그 중성미자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수가 현재 한 5천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에 우리나라 이제 50명이니까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도 일본의 경우에는 뭐 그것도 제가 이제 뭐 헤아려 본 건 아닌데 적어도 단위가 중성미자를 연구하는 숫자의 단위가 수백 명. 그러니까 우리의 10배 이상, 10배에서 한 뭐 20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숫자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미자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고 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중성미자도 이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험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중성미자를 연구하시는 분은 또 우리나라에서 뭐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뭐 10손가락 뭐 조금 더 넓혀서 한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중성미자 연구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네. 분야가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네. 되게 좀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줄 알았는데 50명 가량 된다고.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근두근 상자TV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 중성미자가 진동을 해서 변환된다고 하셨는데요. 결국엔 하나였다는 뜻인가요? 이거 아주 재미나고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그 다음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전자 중성미자로 이제 그 태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바로 원자로인데 원자로에서 그 우라늄이나 이런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이제 타죠. 타면은 이제 거기서 중성미자가 나오는데 그 중성미자가 전자 중성미자입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도 대부분 전자 중성미자입니다. 이 전자 중성미자로 태어난 중성미자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또 다른 중성미자인 뮤온 중성미자로 이렇게 탈바꿈합니다. 그러다가 또 날아가다가 보면 뭐 타우 중성미자로 뭐 변환이 되기도 하고 좀 더 날아가다 보면 다시 전자 중성미자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뮤온 중성미자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중성미자 중에서 대표적인 게 뮤온 중성미자인데 이 뮤온 중성미자도 일단 뮤온으로 만들어졌다가 쭉 날아가면서 전자 중성미자로 쑥 탈바꿈하고 그 다음에 쑥 또 지나가다가 타우 중성미자로 탈바꿈하고 이렇게 모습을 막 바꾼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였다는 건 아니고 세 종류가 이렇게 합쳐져서 뭐 어떤 때는 전자로 보였다가 어떤 때는 뮤온으로 보였다가 어떤 때는 타우로 보였다가 이렇게 모습을
뭐 바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아닙니다. 답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민트초코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 중 교수님께서 하시는 중성미자 연구에는 어떤 것인가요? 아주 어려운 아까 질문을 전- 하셨는데, 예, 제가 중성미자 최근 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 연구는 첫 번째로 중성미자가 다른 소립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자보다도 약 한 뭐 수백만 배 이상 가볍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가벼운 질량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메커니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중성미자는 다른 소립자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은 질량 값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거고, 그 다음에 중성미자가 질량을 갖게 된 근원이 뭔가? 그 다음에 이 근원이 다른 소립자, 전자라든지 뭐 뮤온이라든지 이런 소립자가 질량을 갖는 그런 메커니즘과는 다른 메커니즘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연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소개는 해드리지 못했는데, 중성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 물질의 기원이다. 즉 지금 우리 우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립자 물리학에서는 물질이 있고 또 그 물질에 대해서 전기적으로 반대인 다른 물질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물질을 우리가 반물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있죠. 전자는 전하가 음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물질은 양의 전하를 가진 전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양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전자는 오늘날 또 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의료에도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 세포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뭐 그 단층 촬영, PT 뭐 촬영을 한다. 그때 이제 양전자라는 거를 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추적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까지 발전하게 됐는데, 전자에 대해서 반물질이 양전자입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물질도 만들어졌고 반물질이 같은 양으로 동시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주가 팽창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주가 진화하면서 반물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물질이에요. 우리 주변에 다 물질이고 우리가 보는 별도 물질이고, 그래서 우주 공간은 반물질은 사라지고 물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반물질은 사라지고 물질만 우주에 남게 되었는가 하는 연구에 있어서 중성미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활성 중성미자, 비활성 중성미자가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런 비활성 중성미자의 존재가 우주 탄생과 진화, 그리고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새로운 물리학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물리학을 찾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댓글로도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질문이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해보신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를 마음껏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직접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듣고 그다음에 좀 더 긴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 중성미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해주신 강신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유튜브로 통해서 저희 과학 강연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요과학 강연에 관련해서 만족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참여 링크를 채팅창에서 확인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립과학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요과학 강연은 10월 24일 토요일 바이러스의 선물 트로이의 목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으로 토요과학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